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약한 가운데 중국 증시만 나홀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휴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이 됩니다. 관련된 이야기까지 긴급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전쟁이 좀 하루빨리 좀 끝내야 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휴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최대 전쟁터였죠. 루안스크를 한 95% 정도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병사들에게 휴식 명령을 내렸고요. 또 푸틴 같은 경우에는 전쟁 목표 자체가 돈바스 해방입니다. 루안스크, 도네츠크를 포함한 지역이 되는데요.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75%를 장악했기 때문에 휴전에 가까워졌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그 휴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선제적으로 휴전을 선포할 정도로 전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푸틴에게 지금 쥐어져 있는 상태고요. 또 돈바스라는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빨리 휴전 테이블로 나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기 전에 러시아로부터 원유나 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토를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휴전하는 것에 대해서 89%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을철이 되면은 라스티푸티차라고 해서 진흙 뻘밭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휴전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쟁과 관련된 그 복구나 그리고 피해 보상에 무려 7,50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는데 현재 러시아로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휴전까지는 갈 길이 상당히 멀겠지만 휴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앞으로 자주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러시아가 일단 원하는 동부 지역을 상당수 점유했다는 것과 함께요. 또 휴전 가능성,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물론 반대를 하겠고 피해도 정말 너무 크지만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게 뭐 사실은 러시아가 휴전하자고 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죠. 주변에서 이제 또 휴전을 강요하게 될 거고요. 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재건 관련주도 오르고요. 국내 증시 오르는 하나의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주제로 좀 돌아와서요. 글로벌 지금 증시가 다 부진한데요.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미국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특별히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더 크고 변동성이 큰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소장님? 네, 월가에서는 아무래도 그 미 달러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신흥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더 빨리 하락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달러 사이클 그리고 미국 주가 지수를 신흥국 지수로 나눈 그 주가 지수 비율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국제 투자 그 자금의 움직임을 보면은 늘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위험 회피 차원에서 신흥국을 매도할 때는 주가 지수 비율이 상승한다든지 그러니까 신흥국보다 미국 증시가 덜 빠지는 국면, 달러가 강세인 국면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이 바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고 또 달러 강세는 좀 더 가속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조금 전환을 하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주가 지수 비율이 하락한다든지 달러가 약세 국면으로 돌아서야 되는데요. 이런 국면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달러 강세가 좀 멈춰야 우리 원화도 약세가 좀 멈추고요. 신흥국으로 자금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올 수가 있는데 참 예측은 어렵습니다. 미국 금리를 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럴 좀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는 시점은 그나마 좀 예측해 보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지금 그 주가 지수 비율이 이제 하락한다든지 네. 달러 강세 사이클상 꺾이는 시점이 되는데 이런 국면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미국에서는 그 주식시장 영업 일수로 해서 한 200일 정도가 과거 평균적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100일 정도가 지났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국면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올해 그 4분기나 내년 1분기쯤 시작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증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그 4분기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달러가 좀 강세로 가고 신흥국이나 우리 증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기는 4분기 전후를 예측해 본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나 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네, 하반기에 그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반등한다는 게 그 월가의 정석으로 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월가 같은 경우에는 이같이 보는 근거는 과거 15% 이상 상반기에 주가가 급락했을 경우에 어김없이 하반기에는 주가가 반등이 찾아왔다는 건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S&P 500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에 무려 19.9%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과거 상반기에 15% 이상 주가가 급락했을 때 평균적으로 하반기에 24% 가까이 주가가 반등을 했고요. 특히 그 대공황 직후인 1932년을 재해놨을 경우에 4번 평균이 15.7%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는 신호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중단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강한 반등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 시장 평균 대비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가팜주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반등의 선봉에 설 가능성이 크고요. 그동안에 주가가 좀 덜 빠졌다든지 역으로 올랐던 에너지라든지 통신, 그리고 담배와 같은 그 고배당주, 그리고 군수산업이라든지 식품, 의약과 같은 방어 관련주들과 관련해서는 주도주들이 좀 바뀌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많고요. 하반기에 또 꽤 빠르게 돌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항상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후자가 좀 맞기를 기대합니다. 중국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주제는 중국 이야기니까요.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오는 15일 날 발표되는군요. 1분기도 생각보다 저조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또 쉽게 용인을 하는지도 그렇고요.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1분기에 중국의 GDP 성장률은 4.8%를 기록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2분기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이고 또 상기 임기와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적표는 꺼내들지는 않고 네. 제로 그 퍼센트 성장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현재 4월과 5월까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두 지표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률이 현재는 제로까지 떨어졌고요. 3차 산업과 관련돼서는 서비스 산업이 무려 4%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6월 달부터 락다운과 관련된 해제가 되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트럭 화물 운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 시점과 관련해서 소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보조금, 또 외식이나 호텔 숙박과 관련된 쿠폰들이 발행이 되면서 중국은 소비 주도로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과도한 그 성장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경기는 3분기, 4분기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2분기 성장률이 중국이 마이너스가 나올까 봐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는 안 갈 것 같은 0%에 맞출 것 같은데 중국 정부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될 걸로 예측이 되는 거죠. 네. 중국은 그 코로나 팬데믹 봉쇄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쓰고 나서 효과가 날 때까지의 그 기간이 항상 딜레이가 있잖아요.
이런 정책의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2분기 들어와서 금융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쳤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M2 증가율 같은 경우는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또 금융 정책을 쓰면 6개월 뒤부터 경기 회복 신호가 뚜렷해집니다. 9월 달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중국은 그 사이에 재정 정책을 썼었는데요. 재정 정책은 바로 다음 분기에 경기를 좀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전체 소비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에만 그리고 5,800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 중국 전체 자동차의 90%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 구매세를 좀 인하하는 정책을 쓰면서 상상과 소비를 좀 자극시키고 있고요. 특히 전기 자동차 구매 시에는 최대 1만 유엔, 그리고 중고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카 붐이 도입됐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된 자동차들이 많은데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고차 시장에 부양시키면 무려 100조 원 정도의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하반기에는 고스란히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구입 제한 조치들을 펼쳤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반기, 특히 4분기로 들어갈수록 5%까지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궁금증. 글로벌 증시가 대체적으로 약한데 중국 증시만 이렇게 나홀로 강세를 가고 있느냐, 그리고 계속 갈 수 있겠냐는 건데, 최근에 일단 주가가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크게 말씀을 드려서 5월 달부터 중국 증시가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는 정책 총동원령도 내린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번 주부터 미중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국의 일반 소비재 수입 부문에 대해서는 관세를 이전으로 돌리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6월 달에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110억 달러를 중국 증시에서 사들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는 주요 증시 대비해서 중국 증시가 미국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상관계수가 0.3인데요. 이는 그 국제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은 280조 원에 대한 인프라 투자 사업들이 본격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현재 그 주가 상승 그 흐름은 내년 그 전인대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2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라고 합니다. 2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고요? 사실은 부담 요인들도 중국도 만만치는 않은데, 그러면 하반기 중국 증시 전망은 대체로 좋은 거네요. 전망 마무리.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는 좋긴 하는데 네. 문제는 민간 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언제 해제가 되느냐는 문제인데요. 텐센트, 알리바바, 신동방 그룹 같은 10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만 명의 고용 해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IT 산업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디디 추싱에 대한 그 앱 다운을 좀 시작을 했고요. 또 신규 온라인 게임 판매도 지금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소비 회복에 이어서 민간 IT 기업의 새로운 성장 역동성이 좀 보여준다면은 분명히 중국 증시는 상승하겠지만 이런 상승 속도를 제어를 계속 해줄 경우에는 중국의 증시의 상승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집중 분석. 중국 증시 나홀로 강세를 가는 이유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가능성 점검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